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집권 2기로 귀환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내 입김이 거세져서 그를 견제할 장치마저 사라졌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매도 포지션으로 큰 돈을 벌었던 존 폴슨 등 트럼프를 지지했던 억만장자들이 그의 곁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한 보편관세 10%,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와 같은 파격적인 경제 공약을 추진할 인물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성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중국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중 수교 30년 만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자 면제 조치를 갑자기 발표했죠.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베이징 교민들은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일본에선 오늘 차기 총리를 지명하기 위한 특별 국회가 소집됩니다.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재선출될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다만 재선출되더라도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운신의 폭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5.28% 오른 8만 137.40달러에 거래됐는데요.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선을 넘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대선 이후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과 코인베이스, 도지코인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는데요. 이에 업계는 트럼프 2기에서 가상화폐가 상당히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해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두 70대의 드론을 격추했는데 이 중 34대가 모스크바 상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스크바에 대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모스크바 3개 공항에서 한때 항공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 군 역시 러시아로부터 145대라는 기록적인 드론 공격을 받아서 이 중에 6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스라엘과의 축구 경기 뒤에 발생한 폭력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일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축구팀의 유로파 경기가 끝난 뒤에 도시 곳곳에서 원정 응원을 온 이스라엘 축구 팬들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딕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이번 사건이 반유대주의 공격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10일에도 당국이 금지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해산 명령에 불응한 수십 명의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14일 프랑스와 이스라엘 간의 유럽 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 경기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터스키기 대학에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는 18세 남성으로 이 학교 학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겨우 숨만 붙여놓는다. 네, 차기 일본 총리 지명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특별 국회에서 이제 총리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의 전망은 지난달 1일에 취임했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제103대 총리로 재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총리가 다시 된다고 해도 지금 역할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겨우수만 붙여놓는 그런 총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의원, 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차 투표에서 상위 2명이 이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표를 얻는 후보가 이제 총리가 되는 건데요. 네. 지난달 총선을 한 결과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쳐서 215석을 얻었습니다. 이게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18석이나 부족한 상황인데요.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48석,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이 각각 38석, 28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대표가 다 총리 지명 선거 후보로 나오면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을 이룰 수가 없는 건데요. 네, 네. 이 경우에 이시바 총리 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이제 결선 투표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야당인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다 1차, 2차 투표에서 우리는 우리 당 대표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당론을 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선 투표에서는 상위 1, 2위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1당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네. 참의원은 이미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무난하게 이시바 총리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선출되면 오늘 안에 조각을 마치고 제2차 이시바 내각을 출범하게 되는데요. 네. 정부의 대변인인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같은 주요 강료는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의원에서 이시바 총리가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 총리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총선에서 의석을 4배로 늘린 국민민주당이 이제 자민당, 입헌민주당 사이에서 사안마다 캐스팅 보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큰 영향력을 과거보다 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가 올해는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조금 지났는데 네.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40%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고 도쿄도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시바 총재 체제 아래서 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자민당 안에서 높아지면 네. 교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위태위태하게 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취임 첫날 준비물은 지우개입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내년 네. 1월 20일에 이제 취임식을 갖고 47대 미국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데요. 과연 취임 첫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궁금해요. 네. 네. 그동안 선거 유세 등에서 해온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바이든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국경 장벽을 세우고 석유를 시추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주 많은 행정명령에 첫날부터 서명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를 우선시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네. 대부분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가 세워놨던 이민 정책을 뒤집는 것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도움도 필요 없고 행정명령만으로도 이민 정책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책 지우기가 첫날 하는 일의 대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 불법 이민자가 2022년 1월 기준으로 약 1,1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이미 미국에 들어온 라틴계를 비롯한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자기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불법 이민자가 몰려오면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겠구나라는 네.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그래서 라틴계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다는 건데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 이기 첫날부터 미국 법원에서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10일까지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기다려야 되는 멕시코 머무르기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남부의 국경 장벽 건설이 재개되고요.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겐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게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에 난입 사태가 있었잖아요.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가 기소돼 있거든요. 이 사람의 상당수를 사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또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자신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신속하게 해고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이 임명하고 해고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법무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리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연방 소송을 다 기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국제조약이죠. 파리 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다시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취임 첫날 또 다시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직원들의 차별을 금지한 2020년 대법원 판결을 올해 4월부터 교육 현장에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지향성에 맞춰서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이런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보호를 철회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전 정부와 완전히 이제 달라진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여주겠다고 노력을 하겠죠. 다음 키워드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 지금 미국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네. 지금 올해 70세로 최고령 진보 성향의 법관인 소니아 소요마투르 대법관이 민주당 일부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두 그렇죠. 달여 남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1954년생인 소토마요르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진보 진영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20년에 사망한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암투병을 오래 했는데요. 네. 퇴임을 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대법관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퇴임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바로 강경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후임으로 임명했고요. 네. 이때부터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보수 6, 진보 3의 완전한 보수 우위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줄줄이 보수적인 판결이 나왔죠. 동성애 배척, 학자금 채무 탕감 금지, 친환경 정책 폐기 이런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2022년에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49년 만에 또 공식 폐기가 되면서 긴즈버그 책임론이 굉장히 절정에 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파로 1930년대에 태어났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결국 사퇴 압박을 받아서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그 이후에 그 자리를 70년대생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메웠는데요. 네. 지금 보수 성향인 클라란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70대 중반인데 이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젊은 대법관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는 보수가 채우게 돼 있는데 만약에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건강이 좀 좋지 않다고 하는데 네. 또 나이도 70세고요. 만약에 트럼프 행정 시기에 대법관 자리를 내놓으면 이제 연방 대법원 구성은 보수 7대 진보 2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시기가 빨리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사퇴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서 진보 3이라는 영역만이라도 지켜야 된다라면서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은근하게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토마요르 대법관 측근을 인용을 했는데 은퇴할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네. 퇴진을 해야 된다. 아니다. 안 해야 된다. 이걸 놓고 지금 견해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네. 예, 조금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네. 드는데요. 네. 네, 사회 다양성을
다양한 면들을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종신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임명이 되면 오랫동안 이 구성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진보 진영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될지 좀 네.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여자들은 부엌으로 흑인들은 농장으로. 이게 어느 시대 때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2024년의 얘긴데요.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확정이 되니까 네. 온라인에서 여성과 흑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 대회 연구소가 이 대선이 실시된 5일 이후 24시간 동안 그 X를 한번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주방으로 돌아가라. 너의 몸은 나의 선택이라는 여성 혐오 표현이 4,600%나 급증했다.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이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한 여성 비하 욕설도 같은 기간 4만 2천여 개 계정에서 6만 4천 번 이상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한 미국 헌법 제19조 개정안을 폐지하라라는 문구도 직전주와 대비해서 663%나 늘어났는데요. 예.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문구 너의 몸은 나의 선택이라는 걸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네. 선거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임신 중지권 같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나의 몸은 나의 선택이라는 구호를 썼거든요. 네, 네. 이걸 뒤집어서 조롱을 한 건데 이게 심하게 보면 성폭행 위협까지 암시하는 구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극우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발언이 각종 SNS에서 일종의 놀이처럼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있었던 조롱이 현실 사회에서 범죄 위협으로 이어진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성폭행하겠다라는 위협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네. 흑인을 겨냥한 혐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다음 날부터 그 미국의 20개 정도 되는 주에서 불특정 다수의 흑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됐는데 네. 내용이 당신은 가까운 플랜테이션에서 면화를 따도록 선정됐습니다. 오전 8시 정각까지 소지품을 챙겨 준비하세요. 이런 문자였어요. 근데 이 플랜테이션이 예전에 흑인 노예들이 그렇죠. 노동하던 대규모 네네네네네. 농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취급을 하는 그런 문자가 간 건데요. 그래서 결국 지금 연방수사국 FBI가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 기간 내내 좀 혐오 발언을 많이 했던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에서 승리하니까 미국 사회에서 증오 표현이 제어되지 않고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 측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우리의 선거 캠페인은 문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아유, 너무 무서운 얘기네요. 그냥 사별을 넘어서서 혐오 증오까지 가는 것들. 그러니까요. 그 뭐 해리스 후보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통합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놨거든요. 그럼요. 네, 이번에 그런데 지금 현실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법과 선. 이 선이 이제 라인이네요. 그렇습니다. 법과 선의 대결.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 중국명 황앤다오를 영해로 포함한 영해 기선을 공포했습니다. 이 영해 기선이 영해가 시작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점이나 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10일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의 점을 연결한 황앤다오 영해 기선이란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미 남중국해의 한 90%를 차지하는 U자 형태의 남해 9단선을 그어놓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부터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필리핀하고 중국의 갈등이 좀 커지고 있어요. 네. 이 필리핀이 스카버러 암초 영유권에 대해서 국제상설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소가 2016년에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걸 무시하고 이 해당 해역에서 필리핀 선박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또 군을 동원해서 훈련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스카버러 암초를 우리 영해다라고 못 박은 영해 기선을 발표한 건 앞으로 앞서 나왔던 이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역 법제화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네. 필리핀이 법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는 선을 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대응입니다.
근데 이제 8일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해양구역법, 군도 회로법에 서명을 하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 같은 해양 영역 범위를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주 중국 필리핀 대사를 초치하면서 항의를 하다가 이번에 영해 기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문서를 들고 나오니까 아니 요렇게가 그렇죠. 내 땅이야 네. 이렇게 그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야간 라이딩에 동참하시렵니까? 최근에 중국 SNS에서요 야간 카이펑 라이딩이라는 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6월에 정저우에 있는 여대생 4명이 쇼폼 영상을 이제 제작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네. 당시에 이 학생들이 카이펑에 있는 국물이 든 만두인 관탕바오를 먹기 위해서 공유 자전거로 50여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요. 네. 이게 이제 유행하면서 이후에 정저우 대학가에서 이걸 따라하는 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펑 관광당국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들이 대학생들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효과가 커지니까 8일에 전국 대학생들이 야간 카이펑 라이딩을 위해서 정저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니까. 엄청 왔어요. 예. 당일에 카이펑에 있는 공원, 지하철 역사, 공공장소에서 와. 숙소를 찾지 못해서 노숙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정저우시와 카이펑시를 잇는 50여 킬로미터의 대로가 정말 자전거로 가득 메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여만 명이 몰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중국 당국이 긴장을 해버렸어요. 최근에 사회 안정을 강조하면서 집단 행동이 확산되는 걸 좀 경계하고 있는 예, 시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가 있었는데 이게 혹시나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아예 막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했던 백지 운동보다도 이번에 모인 청년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정저우와 카이펑 당국이 교통을 통제했고요. 네. 공유 자전거 진입하는 걸 금지하고 3대 공유 자전거 플랫폼이 3분 뒤에 자동 잠금 장치를 그러니까 타고 3분 뒤에 아예 묶여버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네네. 내리기도 했고 대학들은 외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자전거 행렬에는 공산당에 항의하는 구호나 행동은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친정부적 메시지를 담은 팻말이 등장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중국 당국은 모이지 마라라면서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좀 해산을 그러게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게 아니면 만두 네.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참 젊음이 부럽구나. 네. 50km도 자전거 타고 가고 네,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또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당국은 또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해석을 얘기죠. 다르게 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브루노 마스의 노래 Just the Way You와 함께 듣겠습니다.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Yeah, I know, when I compliment her, she won't believe me. And it's so sad to think that she don't see what I see. But every time she asks me, do I look okay? I say,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kiss them all day if she'd let me. Her laugh, she hates but I think it's so sexy.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Oh, you know, I never ask you to change. If perfect's what you're searching for, then jus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 타개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오늘 야당과 전공의 단체 없이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라며 유죄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제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물리력 충돌을 빚어 현행범 체포된 데 대해 19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경찰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의 수사 대상 등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미 드러난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포폰 3,400여 대를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밀반출해 50억 원대 보이시피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총책 등 144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의 실종자 12명 가운데 60대 한국인 선원 2명의 시신이 선체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중국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송문규 통신원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 무비자 입국 한국인에 대한 이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됐습니다. 비자 면제 조치 정말 그야말로 깜짝 발표로 이루어졌는데 지난 8일부터죠. 이 체류 기간 15일 이하 한국인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너무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네, 우선 이번 비자 면제 조치는 한중 수교 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라 그 의미가 더 큰데요. 네. 더구나 이번 비자 면제가 사전 우리 대사관이나 외교 채널과의 사전 소통 없이 깜짝 발표로 이루어져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주중 한국 대사관은 비자 면제 발표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반응했으며 우리 외교부도 한중 간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반복하고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일 주중 한국 대사관의 중국 영사 뉴스 자료를 통해 비자 면제 정책 시행을 확인하면서 이번 발표로 우리 국민의 중국 방문이 보다 편리해진 만큼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비자 면제는 한국만 단독 면제된 것이 아니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텐슈타인 외에 한국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런 발표는 유럽 8개국에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단기 비자 면제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 호주 등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외교 마찰이 심했던 호주와 노르웨이도 비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얼핏 생각하기에 이제 비자 면제라는 건 양국 간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조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중국이 좀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양국이 상호 협의를 통해 비자 면제를 같이 하면 더욱 좋겠지만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해도 국제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번에 비자 면제를 해주고 외교상 다른 뭔가를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크게 인심 쓰는 척 생색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무비자 혜택을 줄 경우 바로 반색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에도 견제 메시지 전달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 우리 교민사회 미온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라고요? 네, 우선 이번 조치에 대해 가장 환영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행업계인데요. 그렇죠. 이미 무비자로 중국에 입경했다는 체험기나 동영상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주춤했던 중국 여행이 벌써부터 훈풍이 불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반면에 장기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 이미 거주 허가를 받고 있고 또 그 허가된 기간 동안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한중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중국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조치가 1년간이라는 한시적인 조치라는 것과 또 체류 기간이 15일로 다소 짧다는 것이 아쉽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네. 비자가 면제됐어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물론 한국에 가족이나 친구가 방문할 때 비자가 면제되니까 중국으로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이 이 단기 비자를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도착한 한국인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입국 후에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인 이 주숙 등기라는 것을 꼭 해야 합니다. 네. 주숙 등기는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숙박하는 체류지를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체류할 경우 체크인 시 자동으로 주숙 등기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 단체 여행을 간 한국인들은 이 주숙 등기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개인 거류지인 아파트나 에어비앤비, 삼성급 미만의 숙소에서 체류하거나 중국 내 가족, 친구 집에 머물 경우에는 이 주숙 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주숙 등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주숙 등기를 하려면 입국 후 24시간 내에 지역 관할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네. 본인 여권을 지참을 하고 여권 사본, 또 여권 내 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 사본, 또 집 계약서 사본,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네. 이 주숙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서 사건 사고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며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 네. 최악의 경우 공항에서 억류돼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주숙 등기가 이거를 자꾸 미룰 경우 네. 하루당 500위안, 한화로 97,000원 정도 한 되겠네요. 10만 원 정도? 네, 이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주숙 등기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이 차기 행정부 인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로벌 이슈에서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여러 가지 강요진을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좀. 트럼프 당선인하고
정권 인수팀이 지금 인수 팀하고 같이 이제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죠. 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이 장남이죠. 뭐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하고 정권 인수팀이 대선 후 처음으로 지난 8일에 말어라고 그 자택인 말어라고 해서 첫 번째 그 공식 그 인선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뭐 속도를 빨리 한다면은 뭐 수일 또 아무리 늦어도 수준에는 강요진의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인선 기준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충성심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들이 뭐 특히 이제 장남 주니어 트럼프 주니어 주도로 차기 행정부에서 기용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인사들을 꼽는 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뭐 어제 오늘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도 나왔지만 어쨌든 뭐 인사 중요 때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 뭐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10일에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올린 글을 보면은 전쟁 주장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입주의자들이겠죠. 이런 개입주의 그 매파들, 또 뭐 네오콘 이런 사람들은 차기 행정부에 뭐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중요 잣대인 충성심 이건 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가 일기 때만 해도 본인이 좀 약간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그것도 일기 정부 출범했을 때는 좀 유명 인사들 또 명망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대선 좀 치르기 전에 재선을 위해서 이제 치르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안팎으로 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고 또 2020년 대선 패배한 예를 들면은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사람들 자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신자로 낙인 찍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좀 자신감 있게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들 명확하게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을 치르면서 뭐 나를 배신했구나 뭐 이렇게 새롭게 또 느낀 뭐 사람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파시스타 이런 말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네, 뭐 안 이런 된다는 기준이 거죠. 될 텐데 대중적으로는 아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뭐 정부 효율위원회를 이끌 것이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인데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하고 뭐 머스크가 그동안 뭐 서로 이제 의견을 맞추면서 둘의 의견을 합쳐서 이렇게 이번에 이 조직을 만들기로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9월에 연방정부 전체 재정 상황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개혁을 권고할 수 있는 정보효율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고 이거를 머스크가 이끌기로 동의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머스크도 지난달 말에 그 유세 중에 그 연방정부 예산이 지금 연간 한 6조 8천억 달러 정도쯤 규모라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조 달러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보효율위원회가 이거를 좀 뭐 연구해가지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은 뭐 첫 순서는 아마 그 연방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 그 일자리를 감축하는 것부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축소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조직에 딱 들어가서 뭐 규제를 좀 축소하게 되면 자기 사업이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사실 수 있어서. 트럼프가 처음에 일기 행정부 출범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가니까 본인의 사업
유리한 정책을 취하지 아무래도, 않겠느냐. 예.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트럼프도 당연히 머스크도 당연히 그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여러 연방기관들하고 마찰을 겪었거든요. 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사업 관련해서 네. 연방 항공청이 너무 규제를 하고 있다.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뭐 도로교통안전국 또 뭐 예를 들면 증권거래위원회 뭐 연방거래위원회 이런 데랑도 많은 마찰을 겪었고 실제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머스크가 자기의 사업 또 재정적 이익에 맞게 정책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가장 이제 우려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주장한 것처럼 사실 미국의 사업가들의 입장에서는 또 쓸데없는 규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현실적으로 좀 더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하기 좋은 쪽으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사실 이런 뭐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들은 사실 많은 돈을 특정 정치 후보에게 쏟아붓는 거는 자기 사업에 또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머스크는 뭐 구설수가 많은 사람인데 자신이 해야 할 이런 공적 임무와 또 이거 사적 이익과는 얼마나 균형을 맞춰서 일을 해낼지가 지금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머스크 뭐 중국과의 관계를 뭐 전기차 때문이기도 하고 빼놓을 수가 없는데 대중국 초강경 노선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무래도 네. 취하게 될 텐데 머스크의 뭐 사업적으로 네. 친중국 이런 행보와 조금 또 결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많이 다르죠. 테슬라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이 약 968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네. 그중에 약 4분의 1이 중국 매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아주 대규모 그 기가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네, 그 네. 생산단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 상하이 기가 팩토리랑 가까운 곳에 대용량 에너지 그 저장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메가팩 생산 기지를 지금 빠르게 지금 세우고 있고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하는데 많은 돈을 중국에 쏟아붓고 있고 실제로 자신의 사업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럼 이 트럼프가 지금 취하려고 하는 이 대중국 강경 노선과는 어떤 정도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또 이 머스크는 실제로 최근까지도 이 중국과의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게 이게 전기차 사업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집권을 하면은 뭐 중국산에 60% 예, 좀 관세를 관세, 부과하겠다. 또 뭐 보편적 관세도 부과한다. 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머스크와는 어떤 정도 사업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조금 네. 주목이 돼요. 근데 또 보면은 중국 정부로서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걸 앞두고 이 네. 머스크를 있는 정말 게 도움 그나마 낫다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어떻게 천군만마이겠죠. 보면. 지금 머스크가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측근 그렇죠. 인물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머스크가 일종의 미중 무역 충돌에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머스크는 뭐 예를 들면 시진핑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가까운 면이 있다고 하니까 네. 시진핑과 트럼프를 또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론 머스크의 네. 역할이 차기 행정부에서 그렇다고 매우 보면은 중요하다. 트럼프가 지금 쭉 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은 대중국 이 무역 장벽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라인 후보군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무장관 후보로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이 상무장관 아무래도 이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그렇겠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하마평 오르고 있는 인물은 린다 맥마흔 지금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입니다. 네. 48년생이고 76세 여성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이 미국의 최대 프로레슬링 회사 WWE를 경영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슬링의 데모라고 불린다 그래요. 2010년하고 2012년에 공화당 후보로 상원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이제 낙선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트럼프 아주 열렬한 지지자가 돼서 거의 후원을 했고 또 2016년에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제로 중소기업 청장을 3년 동안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청장에서는 2019년에 물러났는데 그 이후에는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뭐 많이 아주 전면에 나서서 뛰었고 또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라고 하는 이 연구소의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친트럼프 싱크탱크 아주 중요한 싱크탱크 중 하나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린다 맥마운이랑 몇몇 인사들이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는 첫날에 발표할 행정명령 초안을 뭐 수백 개를 지금 벌써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핵심적인 브레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린다 맥마운이 가장 유력한 상무장관 후보고 또 누가 있을까요?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상무장관뿐만 아니라 재무장관, 국무장관으로도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해요. 1959년생으로 65세입니다. 사모펀드 회사 해거티 피터슨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했고 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관리, 그러니까 경제 담당 관련 이 백악관 관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부시 가문하고 아주 가까워져서 2016년 대선 때는 그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아들인 그 제프 부시를 지지했다가 중도 난마하면서 트럼프 캠프에 합류를 해서 그때부터 트럼프의 이제 주요한 그 인적 자원을 역할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을 위한 모금 조직에서 아주 많은 활동을 했는데 대선 승리 이후에는 또 2016년 대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인수위원회도 활동을 했다고 하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1기 행정부 때 주1 미국 대사를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대사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2020년부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이 돼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 9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차 대표단 이끌고 우리나라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기 행정부 때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을 위해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단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완전히 민주당의 당파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실히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상무장관이 된다면 그런 쪽에서 아주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전기차 세액 공제가 폐지되면은 뭐 우리나라의 관련 제품의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전기차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차 업계에 좀 타격이 예상되고 있죠. 또 트럼프 1기 때 미국 무역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후보로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경우에는 이번에는 상무장관이나 재무장관직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무역 대표부를 다시 맡아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기 때도 이제 무역 대표부에 그걸 맡았었잖아요. 그때 일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였던지 다시 이 자리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재무장관 후보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재무장관 후보로는 아무래도 트럼프에게 많은 헌금을 제공했던 억만장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뭐 강요직부터 뭐 비공식 자문까지 여러 자리에 포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인물로는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 경영자 하워드 러튼익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린다 맥마운과 같이 현재 정권 인수팀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61년생이고 63세예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하고 월가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선거운동에 자신이 그 스스로 이제 $10,000,000 이상 기부를 했고 네. 또 모금도 뭐 $7,500만 이상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루트닉은 지금 캔터 피츠제럴드라는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2021년부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죠. 테더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또 루트닉 본인도 나는 가상화폐에 열렬한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트럼프도 그 부분에서 호의적으로 얘기한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기 재무장관이 된다면 가상화폐 관련된 좀 우호적인 정책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억만장자 헤지펀드 운영자 폴슨 앤드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의 창립자로 존 폴슨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유력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1955년생으로 68세인데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보다 부자입니다. 트럼프 재산이 약 $5조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 많군요. 네, 그보다 많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모두 얘기하셨지만 뭐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위기를 이용해서 뭐 떼돈을 벌었다. 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악화시킨 투기꾼이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늘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력시 되는 이유는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폴슨이 만약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새 내각의 일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난 1월에 뭐 좀 시간이 지난 얘기긴 하지만 지난 1월에 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끝나자마자 이 존 폴슨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머니머신이다. 뭐 한마디로 돈을 잘 벌고 잘 굴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재무부에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이어지고 있는지는 뭐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폴슨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밖의 직책들 뭐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법무장관이 누가 될까도 좀 주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많은 소송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어떤 법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진짜 충성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 불법 비밀 문제가 아주 핫 이슈였기 때문에 국토안보부 장관 이쪽에도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될지가 주목이 되는데 뭐 그 린다 맥마흔이 지금 이끌고 있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에 지금 사무국장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오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